나쁜 놈들이 내 통장을 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원입니다. 68살, 34년간 한의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환자 1000명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장부는 금고에 넣고 퇴근할 때마다 자물쇠를 2번씩 확인했죠. 그런 제가 단 하루 만에 2,800만 원을 잃었어요. 손자 태블릿 하나 사주려다가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명의로 1,200만 원 대출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총 피해액 4천만 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없으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34년간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정확히는 운영했었다고 해야겠네요. 2022년 9월에 문을 닫았으니까요. 41해 동안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침 한 대, 뜸 한 장, 한약 한 첩에 정성을 다했어요. 제 손을 거쳐 간 환자가 100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환자들의 건강 기록 관리였어요. 요즘은 다들 컴퓨터로 하지만 저는 끝까지 수기 장부를 고집했습니다. 이름, 증상, 처방 내역을 일일이 적었죠.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력을 머릿속에 다 담아두려 애썼어요. 개인정보 보호? 그건 저한테 직업윤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를 믿고 가장 사적인 건강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 신뢰를 지키는 게 제 일의 전부였으니까요. 환자 기록을 담은 장부는 진료실 금고에 보관했고 퇴근할 때마다 자물쇠를 2번씩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 루틴이었어요. 폐업을 결심한 건 체력 때문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진료 준비하고 밤 9시까지 환자 보는 일이 60이 넘어가니 버겁더라고요. 특히 침 놓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들은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걸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죠. 이제 좀 쉬자고요. 아들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손자 육아도 도와주고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다니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진료기구 팔고 한약장 처분하고 권리금 일부 받아서 적립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손에 쥐었어요.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하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빚도 없었고 집도 있었으니까요.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을 만큼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중 3천만 원은 따로 떼어뒀어요. 손자 준호 대학 등록금 명목이었죠. 준호는 제 외동아들의 외아들입니다. 2022년 당시 첫 돌을 간 넘긴 아기였는데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아들이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며느리도 직장을 다녀서 준호를 제가 자주 돌봤어요. 유치원 등하원도 제가 맡았고 방학이면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게 어제 일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정이 들다 보니 이 아이 미래가 제일 걱정됐습니다. 준호가 대학 갈 때쯤이면 제가 살아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겁니다. 2022년 9월 정기예금으로 2,800만 원을 넣었어요. 1년 만기 연 2.55% 금리였습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재예치되게 설정했죠. 그리고 매달 80만 원씩 추가로 적금을 들었어요. 준호가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4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다고 들었거든요. 넉넉하진 않아도 1학년 1년치는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소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랑 가끔 국내 여행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들네 가족과 외식했어요. 제주도도 다녀왔고 경주도 갔습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한의원 할 때도 과잉 진료 한 번 한 적 없고 환자분들께 필요한 만큼만 처방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검소하게,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삶이요.
한의원 간판도 화려하게 안 했어요. 그냥 한글로 김태원 한의원이라고만 써놨죠. 그게 제 성격이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솔직히 서툴렀어요. 스마트폰은 2020년에 처음 샀는데 아들이 설정 다 해줬습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만 겨우 익혔죠. 은행 앱도 아들이 깔아줬는데 잔고 확인하는 것 말고는 잘 몰랐어요. 송금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무서워서 안 했어요. 중요한 일은 무조건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처리했죠. 통장이랑 도장 들고 가서 창구 직원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밀번호도 아내 생일로 해놨는데 그것도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9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모든 걸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자 교육을 위한다는 선한 마음이 40년간 지켜온 신중함을 무너뜨렸어요. 환자 1000명의 개인정보는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정작 제 금융정보는 단 하루 만에 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2학기를 시작하면서 집에 온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통신문을 들고 왔더라고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안내장이었습니다. 한자 교육하고 영어 기초 학습을 태블릿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학교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 다 태블릿으로 공부한대요. 저도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들 좋은 기기 갖고 공부하는데 우리 손자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태블릿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습용으로 쓸 거면 중간 정도 사양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손자 교육비는 아껴본 적이 없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도 교재비, 체험학습비 다 제가 냈습니다. 영어 유치원 보내자는 며느리 말에 아들이 부담스러워했을 때도 제가 나서서 1년치 비용을 댔죠. 연간 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손자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준호 태블릿 사줘야겠어. 아내도 찬성했어요. 요즘 애들 다 그걸로 공부한다는데 우리 손주만 안 사줄 순 없지.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어디서 사는 게 좋은지 물어봤더니 통신사 대리점 가면 할인도 받고 설치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뒤였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이었어요. 아내랑 함께 노원역 근처 대형 통신사 대리점에 갔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던 한약재상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가게 앞에 큰 간판이 붙어 있었죠. 태블릿 특가 행사 중 스마트폰 교체 시 추가 할인. 그 문구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꽤 넓었어요. 벽면에 온갖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 전시돼 있었고 한쪽에는 상담 테이블이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라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가 참 상냥했어요. 손자 학습용 태블릿 사러 왔다고 했더니 바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초등학생이시면 이 제품이 딱이에요. 갤럭시 탭 S10FE라는 모델이었습니다. 화면 크기도 적당하고 성능도 학습용으론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가격은 55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비쌌지만 직원 말로는 요즘 이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제 스마트폰을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쓰시는 폰이 꽤 오래됐네요. 사실이었어요. 2020년에 산 폰을 4년째 쓰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금도 가 있었고 배터리도 금방 닳았습니다. 그래도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데는 문제 없어서 그냥 쓰고 있었죠.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래된 폰은 보안도 약하고 앱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특히 은행 앱 같은 거 쓰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은행 앱으로 잔고 확인은 자주 했거든요. 직원이 덧붙였어요. 지금 태블릿이랑 같이 폰 교체하시면 20만 원 할인해 드려요. 따로따로 사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태블릿 55만 원, 스마트폰 45만 원, 합치면 100만 원인데 할인받으면 8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아끼는 셈이잖아요. 게다가 제 폰도 사실 바꿔야 했으니까요. 배터리가 오전에 완충했는데 오후만 되면 3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새 폰은 5G 지원되고 카메라도 훨씬 좋아요. 손주 사진 찍으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쓰시던 앱이랑 연락처 다 옮겨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앱 옮기는 거요.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둘 다 사겠다고요. 직원이 활짝 웃으며 좋은 선택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고요. 카드 준비해 주세요. 지갑에서 신분증이랑 카드를 꺼냈습니다. 80만 원 결제했어요. 카드 긁을 때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고 제 필요에 의한 소비였으니까요. 결제가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폰 설정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새 폰이랑 기존 폰 둘 다 저한테 주세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가 해줘야 실수 없이 옮길 수 있잖아요. 두 폰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케이블을 연결하고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해. 우리 같은 사람은 100년 걸려도 못하는 일을 몇 분 만에 뚝딱 하네. 정말 그랬어요. 직원의 손놀림이 빨라서 뭘 하는지도 잘 안 보였습니다. 화면 이리저리 넘기고 뭔가 입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젊은 직원이 제 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요. 제가 40년간 환자들 정보를 지켰던 그 신중함이 단 10분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라는 그 말이 제 인생 최대의 함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직원이 두 폰을 번갈아 보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고 뭔가 입력하고 또 확인하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연락처랑 사진은 다 옮겼고요. 이제 앱만 옮기면 돼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되는구나. 아들이 처음 스마트폰 설정해 줄 때는 1시간도 넘게 걸렸거든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싶었어요. 직원이 새 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 연락처 여기 다 들어왔죠. 사진도 여기 있고요. 제 연락처가 100개 넘게 저장돼 있었고 준호 사진들도 다 보였습니다. 신기했어요.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은행 앱이랑 카카오톡만 옮기면 끝나요. 근데 이게 보안 때문에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기존 폰을 건네줬습니다. 잠시만 들고 계세요. 문자 올 거예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보안 확인이라니 당연히 필요한 절차겠거니 했죠. 1분도 안 돼서 문자가 왔습니다. 6자리 숫자였어요. 인증번호였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숫자 뭐라고 와 있어요? 저는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320768이요. 직원이 새 폰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네, 확인됐어요. 그리고 또 작업을 계속했어요. 몇 분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또 6자리 숫자였죠. 직원이 또 물었어요. 이번엔 뭐라고 와 있어요? 984152요. 이번에도 읽어줬습니다. 직원이 입력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때 직원이 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할아버지. 은행 앱 옮기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간편인증 설정하려면 기존 인증서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562324라고 말해줬어요. 직원이 입력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새 폰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행 앱도 들어왔죠. 카카오톡도 여기 있고요. 다 그대로예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쓰던 앱들이 새 폰에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콘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직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폰으로 다 하시면 돼요. 전화, 문자, 은행 앱 전부요. 기존 폰은 이제 안 쓰시니까 제가 초기화해 드릴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주면 좋죠. 직원이 기존 폰을 가져가서 뭔가 조작하더니 다시 건네줬어요. 다 지웠어요. 이건 그냥 버리셔도 돼요. 태블릿도 포장을 풀어서 보여줬습니다. 손주분이 쓰시기 편하게 기본 설정 다 해뒀어요. 학습 앱은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이디 만드는 건 보호자분이 하셔야 해요. 태블릿 화면에는 깔끔하게 앱 아이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설정 메뉴까지 다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태블릿 55만원, 스마트폰 45만원, 할인 마이너스 20만원, 합계 80만원. 영수증도 깔끔하게 인쇄돼 나왔어요. 직원이 봉투에 담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무상 AS 기간이 1년이에요. 친절하게 문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대리점을 나오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친절하네. 설명도 잘해주고. 아내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같은 노인네들 상대하기 귀찮을 텐데도 끝까지 웃으면서 해주더라. 기분이 좋았어요. 손자 선물도 샀고 제 폰도 새 걸로 바꿨고 할인도 받았으니까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새 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이 밝고 선명했어요. 기존 폰보다 훨씬 반응도 빨랐죠. 은행 앱을 켜봤습니다. 정기예금 잔고가 보였어요. 2,800만 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다 잘 옮겨졌구나. 집에 도착해서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태블릿 샀어. 이따 오면 줄게. 준호 목소리가 들뜬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진짜요? 와,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녁에 아들이 준호 데리고 왔습니다. 준호가 태블릿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폰도 바꾸셨어요? 네, 오늘 같이 샀어. 할인도 받고. 아들이 새 폰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오, 좋은 모델이네요. 이거 오지도 되고 카메라도 좋아요. 잘 사셨어요. 칭찬을 듣고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랑 둘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새 폰으로 사진도 몇 장 찍어봤습니다. 정말 화질이 좋더라고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여행 한번 갈 수도 있었는데 손주 선물 사고 당신 폰 바꾸는데 다 썼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돈은 또 모으면 되지. 손주 교육이 우선이야.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참 알찬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 했다는 뿌듯함에 잠이 잘 왔습니다. 새 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그 친절했던 직원이 제 금융 정보를 훔쳐갔다는 걸요.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동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요일 9월 17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아침 먹고 아내랑 가볍게 동네 산책을 다녀왔죠. 폐업하고 나서 생긴 새로운 일과였어요. 한의원 할 땐 새벽부터 바빠서 산책은 꿈도 못 꿨거든요. 산책에서 돌아와 점심 준비를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정기예금 해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해지 금액은 2,852만 원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가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어제 은행 갔다 왔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왜? 그럼 이상한데? 은행에서 정기예금 해지했다고 문자가 왔어.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둘 다 한 적 없는데? 바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로그인 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화면이 뜨는 게 느려서 답답했습니다. 드디어 잔고 화면이 나타났어요. 정기예금 계좌를 눌렀습니다. 잔고 0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800만 원이 있었는데요. 다시 새로 고침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0원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 정기예금 해지. 2시 32분 타 계좌 이체 2,852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새벽 2시에 제가 뭘 했겠어요. 잠들어 있었죠.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이체된 계좌 번호를 봤는데 제 거래 은행이 아니었어요. 다른 은행 계좌였습니다. 예금주는 알 수 없다고 나왔어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돈이 없어졌어.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준호 대학 등록금인데. 제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제 뭘 했나? 대리점 갔었죠. 폰 바꿨고요. 그때 직원이 뭘 했더라? 연락처 옮기고 앱 옮기고 인증번호 물어봤고. 인증번호요?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줬어요. 2번이나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요. 그 직원이 그걸로 뭘 한 거 아닐까?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대리점이야. 거기서 뭘 한 것 같아.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당장 가보자. 전화번호 있어. 명함 받았어.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거든요. 영수증에 매장 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본사 고객센터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받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노원역 근처 대리점에서 폰 샀는데 오늘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그 직원 바꿔주세요. 상담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다시 설명했어요. 어제 폰 바꾸면서 인증번호 알려줬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요. 그랬더니 오늘 통장이 텅 비었어요. 2,800만 원이 사라졌다고요? 상담원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고객님, 그건 저희 직원이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은행에도 연락하세요. 지금 바로요. 저희 쪽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매장이라고 하셨죠? 노원역 근처라고 했더니 매장이 여러 개래요. 정확한 주소를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한약재상 옆이었는데 한약재상 이름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단골집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 먼저 하세요. 그게 급해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떻게? 준호 돈인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제 태블릿 받고 좋아하던 모습이요.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결됐어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새벽에 2,8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체 취소해 주세요. 상담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지급 정지 신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바로 지급정지 걸어드릴까? 근데 고객님, 이미 이체된 금액은 상대 계좌가 해지되거나 인출되면 회수가 어려워요. 빨리 경찰 신고하셔야 해요. 그래야 상대 계좌 추적이 가능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니요? 제 돈인데요? 2년 동안 모은 돈인데요? 손자 대학 등록금인데요? 상담원이 계속 말했어요. 고객님, 지금 진정하시고 일단 가까운 경찰서 가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급 정지까지예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야 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급하게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집 근처 파출소로 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서 경찰관한테 말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경찰관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어제 대리점 간 것부터 인증번호 알려준 것까지 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그 직원 이름이나 얼굴 기억하세요? 명함 같은 거 받으셨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함은 안 받았고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몰라요. 20대 여자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장 위치는 정확히 아세요? 저는 대략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노원역 근처 한약재상 옆 건물이라고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체된 돈 찾기는 쉽지 않아요. 상대 계좌 추적해서 범인 잡아도 돈은 이미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돈이 영영 사라진 거구나. 준호 대학 등록금이 날아간 거구나.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왔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신고 접수하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사건 번호 받으셨으니까 진행 상황 연락드릴게요. 은행이랑 통신사에도 협조 요청할 거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희망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말한 것도 다 저였어요. 한약 처방할 땐 그렇게 신중했으면서 정작 제 돈은 이렇게 허술하게 지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40년 넘게 환자들 개인정보는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진료 기록 장부는 금고에 넣어두고 퇴근할 때마다 자물쇠 2번씩 확인했는데 정작 제 금융정보는 단 하루 만에 털렸어요. 오후 4시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모르는 저축은행에서였어요. 대출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1,200만 원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이요? 제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급하게 그 저축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받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신청한 적이 없어요. 취소해 주세요. 상담원이 잠시만요 하고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상담원이 또 확인하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비대면으로 신청하셨네요. 승인돼서 오늘 새벽 3시에 입금됐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젯밤 11시엔 자고 있었어요.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상담원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명의 도용이신가요? 고객님, 그럼 경찰 신고하셨어요? 네, 오늘 했어요.
통장에서 돈도 사라지고 이제 대출까지 나갔어요. 전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사기 대출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대출 취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요? 제가 받지도 않은 돈에 이자를 내야 한다고요? 상담원이 계속 말했어요. 월 이자율이 4.5%예요. 한 달에 약 54만 원 나올 거예요. 사기 피해 입증되기 전까진 연체하시면 안 돼요. 신용 등급 떨어져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대출까지 나갔어. 1,200만 원. 제 명의로요. 아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우리가 갚아야 돼. 모르는 사람이 받아간 돈을.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기 피해가 입증되기 전까진 제가 갚아야 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기예금 2,800만 원 날아갔고 명의도용 대출 1,200만 원이 생겼어요. 합치면 4천만 원입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제가 평생 한 번도 진 적 없던 빚까지 생긴 겁니다. 68살의 말이죠. 저녁 6시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차마 말하기가 힘들었는데 숨길 수도 없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큰일 났다. 아들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리점에서 폰 바꾼 것부터 오늘 통장 비고 대출까지 나간 것까지 다요.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인증번호를 알려주세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요.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아들이 맨날 말했거든요. 인증번호는 절대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직원을 믿었어. 전문가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아들이 말했어요. 지금 은행이랑 경찰 신고는 다 하셨죠? 네, 다 했어. 그럼 일단 기다려 봐야죠.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날아갔어요? 2,800만 원이요. 그리고 대출이 1,200만 원 나갔어요. 아들이 또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대학 등록금이었죠. 네, 그래. 미안하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10년 넘게 남았으니까 다시 모으면 되죠. 하지만 그 말투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믿었는데 제가 그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대출 이자는 제가 당분간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낼게. 제 잘못인데 내가 왜 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8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의원 할 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환자가 나아가는 모습 보면 뿌듯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빠져나간 돈을 되돌릴 수도 없고 명의도용 대출을 당장 없앨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손에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요. 밤 9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 접수하셨던 분이시죠? 네, 맞아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대리점 확인했는데요. 해당 매장에 어제 근무한 직원 중에 20대 여성은 없대요. 다 30대 이상이고 남자 직원 둘뿐이래요.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요. 20대 여자 직원이었어요. 친절했고 제 폰 설정 다 해줬어요. 경찰관이 말을 이었어요. 그럼 가짜 직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리점 유니폼 입고 손님 응대한 거죠. 요즘 그런 수법이 많대요. 진짜 매장에 가짜 직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가짜 직원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나요? 경찰관이 답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감시 카메라 영상 확보해서 얼굴 확인 중이에요. 하지만 범인 잡아도 돈 회수는 장담 못해요. 이미 인출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직원, 계획된 범죄. 저는 그냥 손쉬운 표적이었던 거예요. 노인이라서 디지털 기기에 서툴러서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직원 얼굴이 떠올랐어요. 밝게 웃던 모습, 친절하게 설명하던 목소리, 할아버지는 편하게 앉아 계세요. 라던 그 말, 전부 연기였어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경계심을 풀려고 한 거였죠. 새벽 4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어요. 저처럼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은 어떻게 다시 모으나? 준호한테 뭐라고 말하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블릿 받고 좋아하던 모습이요. 그 태블릿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선한 마음이 화근이 된 거예요. 손자 교육 도와주려던 마음이 사기꾼에게 빌미를 준 겁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온했던 노후는 끝났어요. 이제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되찾아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지급 정지 신청이 접수됐다고만 했고, 돈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축은행에서는 매달 이자 납부 안내 문자가 왔어요. 54만 원씩요. 아들이 첫 달 이자를 대신 냈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강행했어요. 아버지, 신용 등급 떨어지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일단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번 돈으로 제 빚을 갚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산책도 안 나갔고 아내랑 말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없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3kg 빠졌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당신 죽고 나 죽자는 거야. 일어나. 우리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68살인데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제 한의사 면허도 오래 안 쓰니까 손이 굳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 중에 한의원 하는 사람 있잖아. 거기 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해봐. 주 3일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강남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선배라고 불렀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이 선배님, 저 김태원입니다. 이 선배가 반갑게 받았어요. 오, 태원이. 잘 지내? 오래간만에 연락이네? 저는 차마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안부 묻고 날씨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한의원에서 진료 보조 같은 거 필요하세요? 이 선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누구 소개해 줄 사람 있어? 아니요, 제가요. 제가 일 좀 하고 싶어서요. 이 선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폐업했잖아. 이제 쉬는 거 아니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사실은요, 사기를 당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손자 태블릿 사러 간 것부터 통장 털린 것까지요. 이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태원아. 어쩌다가 그런 일을.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더니.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구나. 네, 선배님.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좋아요. 주 3일만 나가도 돼요. 진료 보조만 할게요.
침 놓고 환자 상담하고 그런 거요. 이 선배가 말했습니다. 태원아, 근데 내가 지금 직원이 충분해서 보조 인력은 필요 없거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 선배가 이어서 말했어요. 대신 말이야,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전에 내가 쉬는데 그때 내가 대신 진료 봐줄 수 있어. 주말에 환자가 은근히 많거든. 내가 쉬고 싶은데 문 닫기가 아까워. 토요일 오후 4시간, 일요일 오전 4시간, 주 8시간이면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 8시간이면 한 달에 32시간이에요. 시급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배가 말했습니다. 시급 3만 원 줄게. 한 달이면 96만 원이야. 1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지. 경력 40년 넘은 한의사한테 드리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 이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뭘 우리 사이에? 대신 진료는 제대로 봐줘야 해. 내 명성이 걸린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일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강남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도착해서 6시까지 진료 봤어요. 환자가 15명 정도 왔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 목 디스크 있으신 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침을 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잡는 침이었거든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혈자리도, 깊이도, 각도도요. 환자분들이 말했어요. 원장님, 실력이 좋으시네요. 아프지도 않고 시원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나갔어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요. 환자가 20명쯤 왔습니다. 주말이라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평일엔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진료 받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죠. 첫 주가 끝나고 이 선배가 말했어요. 태원아, 환자들 반응이 좋던데. 다음 주에도 부탁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96만 원을 받았어요. 68살에 처음 받아본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축은행 이자를 일부 냈어요. 54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요. 나머지 14만 원은 아들이 보탰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2달째, 3달째가 지났습니다. 몸은 힘들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일하고 집에 오면 허리가 아팠고 일요일 오전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8살 몸에 주 8시간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한테 드릴 게 있어요. 뭔가 했더니 편지였어요. 준호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할아버지께 라고 적혀 있었어요. 뜯어서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거 알아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태블릿 사주시려다가 나쁜 사람한테 돈을 뺏긴 거라고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태블릿 없어도 괜찮아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도 어른 되면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더 울었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가족이 다 거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위로였고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4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이것쯤이야.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석 달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27세 여자였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 위장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과자였대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5명 더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65세, 평균 피해 금액 3천만 원이었어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범인 얼굴을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그 친절하게 웃던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본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쓴 것 같아요. 계좌 추적해보니까 도박 사이트로 대부분 들어갔더라고요.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형사 처벌은 받겠지만 배상은 어려울 겁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허탈했어요. 그럼 제 돈은요? 2,800만 원은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인한테 재산이 없어요. 나중에 출소해서 돈 벌면 배상 명령 내릴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초라하고 늙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한의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환자분들이 저를 믿고 찾아왔던 그 시절이요. 저는 그분들의 건강 기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증상, 병력 전부요. 장부는 금고에 넣었고 컴퓨터에는 저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자분은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병원들 다 컴퓨터로 하던데 왜 수기로 하세요? 저는 답했죠. 종이가 더 안전해요. 해킹 당할 일도 없고 유출될 일도 없어요. 환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원장님은 꼼꼼하시네요. 그래서 믿고 다녀요. 그렇게 환자 1,000명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40년 넘게 지켰는데요. 정작 제 금융정보는 단 하루 만에 털렸습니다. 인증번호 2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1번이면 끝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무너졌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경 쓴 환자들 정보는 단 한 건도 유출된 적이 없는데 제 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니요. 아들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직원을 믿었습니다. 전문가니까요? 젊은 사람이니까요? 설마 사기꾼일 줄은 몰랐어요. 통신사 대리점에서 유니폼 입고 일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징조가 있었어요. 너무 친절했던 것, 할인을 강조했던 것, 제 폰을 오래 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자 선물 사는 일에만 집중했으니까요. 손자요. 준호요. 그 아이 교육 도와주려던 마음이 이 모든 화근이었습니다. 선한 의도였어요. 사랑하는 손자를 위한 일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손자 대학 등록금은 날아갔고 저는 빚을 졌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줬어요.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폐업하고 나서 가끔 들렀던 곳이에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곳이었죠. 그날도 어르신 대여섯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 또래였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 텔레비전 보니까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도 하고 문자로 가짜 링크 보내기도 하고. 조심해야 해.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잘 모르니까 더 위험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을 꺼냈어요. 저도 당했어요. 사기를요? 어르신들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김 선생님이요? 네, 석 달 전에요. 폰 사러 갔다가 통장이 털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근데 김 선생님도 당하시다니. 선생님 워낙 꼼꼼하신 분인데.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꼼꼼했죠. 환자들 정보 지킬 땐요. 정작 제 돈은 못 지켰지만요. 다른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인증번호 알려줬다고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요? 네, 그랬어요. 직원 말을 믿었거든요.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교육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들 모아놓고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 경로당에 어르신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제가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34년간 한의원을 했던 김태원입니다. 오늘은 제 실수 경험을 나누려고 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손자 태블릿 사러 간 것부터 인증번호 알려준 것, 돈 날아간 것, 명의도용 대출까지요. 어르신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신중하게 살았어요. 환자분들 개인정보도 철저히 지켰고요. 하지만 단 한 번, 단 하루의 방심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선한 의도였어요. 손자를 위한 일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인증번호는 절대 남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가족한테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경찰이라고 해도, 통신사 직원이라고 해도요. 진짜 직원이면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선 신뢰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 정보는 나만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아무리 전문가처럼 보여도 내 정보를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세요? 돈은 찾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아마 평생 못 찾을 거예요. 지금은 주말에 일하면서 조금씩 갚고 있어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다가오셨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경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돈은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을 나누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사기를 당한 지 석 달하고 보름쯤 지났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이 선배 한의원에 나갑니다. 토요일 오후 4시간, 일요일 오전 4시간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몸이 적응했어요. 환자분들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달에 96만 원을 벌어요. 그중 40만 원은 저축은행 이자로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씁니다. 아들이 14만 원씩 보태주고 있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계속 보내줘요. 아버지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다고 이건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일이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못 받았어요. 범인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돈 2,800만 원은 영영 사라진 겁니다. 명의도용 대출 1,200만 원은 제가 갚아야 해요. 사기 피해로 인정받았지만 법적으론 제 책임이래요.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갚으면 30개월이 걸려요. 2년 반이죠.
그때 제 나이가 71살입니다.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준호는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며칠 전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한자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대요. 아들이 준호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저한테 상장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해서 상 받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생각해서 태블릿 사주려다가 나쁜 사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헛되지 않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웃었어요. 우리 손주 기특하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특해. 할아버지가 미안해,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제일 좋아요. 경로당에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동네 다른 경로당에서도 요청이 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제 실수가 다른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와달라고요. 1시간에 5만 원을 준대요. 한 달에 2번만 나가도 10만 원이에요. 승낙했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첫 교육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준비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당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얻었는지, 어떻게 정보를 빼냈는지요. 그리고 예방법도 적었습니다. 첫째, 인증번호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 둘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셋째,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 것. 넷째, 너무 친절한 사람을 경계할 것. 다섯째, 할인이나 혜택을 앞세우는 제안을 의심할 것. 간단한 원칙들이지만 지켰다면 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무시했을 거예요. 손자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졌으니까요. 어제 아내랑 산책을 나갔습니다. 폐업하고 나서 시작한 일과예요.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려요. 산책하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린 해낼 수 있어. 맞아요.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잃지 않았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어요. 나이는 많지만 일할 힘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대리점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들 말을 진작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남은 2년 반 동안 빚을 다 갚을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대학 갈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다시 모을 거예요. 2,800만 원은 어렵겠지만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요.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내 정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선한 의도라도 방심하면 화가 된다는 것. 디지털 세상에선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요. 한의사로 41년을 살면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제는 제 상처를 치료하는 중이에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가족의 사랑과 일하는 보람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으로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주세요.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여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만큼은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인증번호 6자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한 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68살의 이 늙은 한의사도 매주 8시간씩 일하며 빚을 갚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이 다가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강남으로 출근해야 해요. 4시간 동안 15명 정도 환자를 볼 거예요. 힘들겠지만 해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엔 구청에서 교육을 할 거예요. 제 이야기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교훈이요. 하지만 헛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이 교훈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제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요. 저는 김태원입니다. 68살 사기 피해자이자 생존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